저는 지금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평양 중심부에 있는 특별 아파트에 살았고 당에서 배급하는 특별 식량을 받았죠. 제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저는 북한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인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당신은 북한에서 잘 살았잖아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했나요? 네, 저는 북한 기준으로는 정말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 산다는 것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여름, 저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 강물 속에서 제 딸아이가 물에 빠질 뻔했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평양에서 계속 살 걸 하고요. 하지만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꾸는 모습을 볼 때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엘리트의 삶, 그리고 그 화려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2000년대 초반, 제가 김일성대학에 입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김일성대학에 입학한 것은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김일성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남한에서 서울대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적만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죠. 성분, 즉 가족의 정치적 배경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으니까요. 대학 생활은 남한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전 6시면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의무적으로 참배를 해야 했고 주 2회는 사상 교양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전공 수업보다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 수업이 더 많았죠. 경제학을 배운다고 입학했지만 실제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경제, 사상을 암송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졸업 후 저는 모교에 남아 교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교로 시작해서 2010년에 부교수가 됐죠. 제 전공은 사회주의 경제학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고 가르쳤고 우리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한 경제 체제라고 강의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당에서 배정받은 아파트는 60제곱미터 정도였는데 평양에서는 꽤 좋은 집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특별 배급으로 돼지고기를 받을 수 있었고 쌀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배급받았습니다. 제 아내도 인민학교 교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북한에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평양 이야기였습니다. 대학에서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북한을 봤습니다. 함경도의 한 도시에 갔을 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들을 북한에서는 꽃제비라고 불렀죠. 부모를 잃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 그것은 제가 평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지방인민위원회의 무능 때문이야. 당 중앙의 정책은 옳은데 아래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거야. 저는 여전히 체제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물론 방송은 오직 조선중앙텔레비전 하나뿐이었죠. 매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소식, 남조선 괴뢰들의 만행, 제국주의의 음모. 아이들은 그걸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가을, 저는 중국에서 온 한 무역 일꾼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일성대학에는 가끔 외국 학자들이나 무역 관계자들이 방문했는데 그날도 그런 공식 방문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중국인은 조심스럽게 제게 USB 메모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이건 남조선의 경제 관련 자료인데 연구에 참고가 될 거예요. 물론 불법이었습니다. 외부 자료, 특히 남한 자료를 소지하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경제학 교수로서 남한의 경제가 정말 붕괴 직전이라는 우리 교과서의 주장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연구실에서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제 인생은 끝장입니다. 가족도 연좌제로 처벌받겠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남한의 한 뉴스 방송 영상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나왔는데 제가 본 평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평양도 밤이면 불이 켜져 있긴 했지만 주요 건물 몇 개와 김일성 광장 주변뿐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선전 영상이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자료를 볼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다는 통계,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데이터,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한다는 사실들. 저는 학생들에게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며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USB에는 몇 편의 드라마가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한 편을 봤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였는데 그들의 집,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가진 물건들, 모든 게 평양의 특권층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찬 음식, 넘쳐나는 과일, 자유롭게 외국 여행을 가는 장면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단에 섰을 때 저는 평소처럼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는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저는 이미 40대였지만 제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10살, 7살. 이 아이들을 이 거짓 속에서 계속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성공 확률보다 실패해서 잡힐 확률이 훨씬 높았고 만약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는 물론이고 가족 3대가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에게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2016년 2월. 혹독하게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저는 아내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북한에서는 집 안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떠난다니. 그게 무슨 탈북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봤던 자료들, 제가 깨달은 진실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눈을 보더니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중국에 친척이 있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위험성, 성공 가능성, 아이들의 미래, 모든 것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탈북을 준비하는 데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일성 대학 교수가 갑자기 사라지면 즉시 수색이 시작될 테니까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았습니다.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돈, 위안화가 필요했습니다. 대학 교수의 월급은 북한 돈으로 3,000원 정도였는데 이건 장마당에서 쌀 1kg도 사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외국 학자들의 통역이나 안내를 맡았고
그때마다 약간의 달러나 위안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모은 돈이 약 10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었죠. 탈북을 도와주겠다는 사람 중에는 국가보위부 첩자도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대학 동료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중국 쪽 연줄이 있다는 암시를 했고 6개월에 걸쳐 그 사람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마침내 2018년 봄 브로커와 연결됐습니다. 한족 중국인이었는데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4명이면 3000달러예요. 절반은 미리, 나머지는 중국 땅을 밟으면 줘요. 하지만 실패하면 돈은 물론이고 목숨도 보장 못해요. 저는 3000달러가 없었습니다. 1000달러밖에 모으지 못했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평양에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팔 수 없었지만 장마당 경제가 발달하면서 집도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당에서 배정받은 집이었지만 누군가 몰래 사용권을 사고 파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집을 2000달러에 팔았습니다. 모자란 돈은 아내가 몰래 장사를 해서 메웠습니다. 규원이 장사를 한다는 게 알려지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18년 6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출발 날짜는 7월 15일로 잡았습니다. 여름이라 강물이 얕고 날씨가 따뜻해서 체온 저하의 위험이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대학에 출근하고 강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탈출 계획을 되뇌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눈치챘을까? 국가보위부가 미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살, 7살 아이들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저 할머니 댁에 놀러 가자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8년 7월 15일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아이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작은 고개짓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이다. 점심때 저는 대학에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학교에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는 평양역 근처에서 만나 함경북도 무산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기차 안에서 6시간, 가장 긴 6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검열이 있을까봐, 혹시 누군가 의심할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빠, 왜 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춥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7월의 무더운 여름날에 저녁 8시쯤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안내인이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말없이 고개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완전히 어두워진 후였습니다. 산길을 올라 작은 움막 같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내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자정이 넘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핸드폰 있으면 전부 내놔요. 우리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 여자는 그걸 받자마자 부숴버렸습니다. GPS 추적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안내인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출발해요. 소리내지 말고 제 뒤만 따라와요. 불빛 보이면 즉시 엎드려요.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딸아이가 무서워서 울먹이자 아내가 입을 막았습니다. 산길을 30분쯤 내려가자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저기가 강이에요. 수심은 무릎에서 허리 정도예요. 아이들은 업어야 해요. 건너편 보이죠? 저기가 중국이에요. 30m만 가면 돼요. 30m. 평소였다면 30초도 안 걸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30m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안내인이 먼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딸을 업고 아내는 아들을 업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빨랐습니다. 강바닥의 돌들이 미끄러웠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초소에서 나온 불빛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작게 외쳤습니다. 엎드려요.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7월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딸아이가 물을 마셨습니다. 기침을 하려는 걸 아내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제 심장은 귀에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잡히면 끝이다. 우리 가족 모두 끝이다. 불빛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다행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안내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업고 있던 딸아이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수비대고 총소리고 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바로 잡을 수 있었고 딸아이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딸은 물을 토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이 사람들아. 안내인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 거기 누구냐? 멈춰라. 뛰어요. 안내인이 외쳤습니다. 이제 들킬 거예요. 최대한 빨리.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물을 헤치며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오직 건너편 강둑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강둑에 올라섰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안전하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축하는 나중에 해요. 여기는 중국이지만 여전히 위험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돼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고 아들은 겁에 질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산길을 걸었을까요? 작은 농가가 나타났습니다. 안내인이 문을 두드렸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왔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틀만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위험해요. 여기도 가끔 공안이 와요. 그 집 헛간에서 우리는 이틀을 보냈습니다. 아니,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경유지로 가는 차편이 계속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공안의 단속이 심해졌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한 달 동안 우리는 헛간 2층, 건초 더미 사이에 숨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낮에는 갈 수 없었어요. 양동이에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음식은 하루 2끼. 그것도 냉밥과 김치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 아들은 그나마 상황을 이해했지만 7살 딸은 계속 왜 집에 안 가요? 유치원 가고 싶어요 라고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평양에서 그냥 살 걸 그랬나?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저희를 찾고 있을 겁니다. 김일성대학 교수가 사라졌으니 국가보위부가 총동원됐을 거예요. 만약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는 확정이고 사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정쯤 됐을 때 갑자기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 공안이다. 문 열어라. 조선족 주인은 황급히 헛간으로 달려왔습니다. 더 깊이 숨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그는 건초 더미를 우리 위에 더 쌓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딸아이가 울려고 하자 제가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우리 목숨이 달렸어. 공안 3명이 헛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여기저기를 비추며 수색했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그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 탈북자 숨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탈북자라니요.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공안들은 10분쯤 수색한 후 다행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내일 당장 나가요. 더는 못 숨겨줘요. 너무 위험해요.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 화물칸 속에 숨어서요. 화물칸에는 양파 상자들이 가득했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양파 냄새가 너무 독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6시간을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가 2번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뇌물을 주고 검사를 피했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잡혔을 겁니다. 연길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안가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직적인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였습니다. 주로 한국 교회들과 연결된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거기서 우리는 한 달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3년째 숨어 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7번이나 탈북 시도를 하다가 6번 실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2달 반을 숨어 지낸 후 드디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직항은 불가능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해요. 라오스, 태국. 저는 지리를 잘 몰랐지만 한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루트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했죠.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초,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긴 여정이었습니다. 중국 남부로 내려가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트럭 화물칸, 기차 화물칸, 때로는 걸어서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넘어가야 해요. 밀림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밀림.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밀림이라는 건 책이나 영화에서만 봤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2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함께였습니다. 우리 가족 외에도 여러 가족들이 있었는데 가장 어린 아이는 5살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밀림을 걸었습니다. 뱀이 나타났고 큰 벌레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물은 계곡물을 그대로 마셔야 했고 음식은 마른 빵과 통조림뿐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열이 났고 아들은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라오스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아내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신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일주일을 쉰 후 우리는 버스로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라오스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경찰들도 뇌물만 주면 눈을 감아줬죠.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는 것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현지 브로커가 모든 것을 처리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생전 처음 보는 대도시였습니다.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습니다. 고층 빌딩들, 끊임없이 오가는 차들, 화려한 간판들. 저는 그때 처음 자유세계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브로커가 우리를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는 소리내어 울었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안도, 감격,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불안.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원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안전해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과 심사를 받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탈북자인지, 북한 공작원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대사관 내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잤고 마음 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은 방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여권을 손에 들고서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제 정말 자유다. 5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새로운 조국.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우리는 곧바로 통일부 직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또 다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탈북자인지, 북한의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친 후 우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직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다양한 과일들, 고기들, 과자들. 딸아이는 초콜릿을 처음 먹고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언어였습니다. 같은 한국어였지만 북한과 남한의 말은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동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고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 탈북자시구나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였는데 25평 정도의 아파트였습니다. 평양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곳은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없고 당의 허락도 필요 없는 진짜 자유로운 집.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대학 교수였지만 한국에서 그 학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다시 공부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해야 했죠.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한식 억양 때문에 친구들이 놀렸고 한국 아이들이 당연히 아는 것들을 모른다는 이유로 바보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딸아이는 좀 나았습니다. 어려서 그런지 적응이 빨랐죠. 1년쯤 지나자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됐습니다. 억양도 바뀌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탈북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온 탈북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아내는 방과 후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선생님이 됐네요라고 말하며 행복해하는 아내를 볼 때 저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아들은 지금 중학생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적응을 잘했습니다. 최근에 아빠,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친구들한테 한국 이야기 많이 해줄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됐죠. 북한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녁에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 방향을 바라봅니다. 멀리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이동하고, 마음대로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국 생활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차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예술가가 되고 싶다면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분이나 출신 때문에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 저는 김일성대학 교수였던 박철수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박철수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탈북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